네, 안녕하세요. 우리 재무관리 연습 시간이고요.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이제 OT 좀 하고 시작할 거고요. 1차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 그냥 2차 시험 보러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시험 맞춰서 강의할 거고요. 먼저 2차 시험 쪽에서 재무관리 쪽의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전체 문제가 구성되는 것은 7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2번 쫙 와서 문제 7번까지 나오게 되고, 일반적인 구성은 전체 100점 만점이라서 15점짜리 문제가 6문제, 그리고 10점짜리 문제가 1문제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17점, 23점, 이딴 식이 있지만 우린 그딴 거 없어. 10, 15, 20 이런 식이에요. 15점이 6문제, 10점이 1문제가 일반적이고, 좀 틀어지게 되면 20점짜리 하나 들어오면서 10점짜리가 추가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기출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문제 안에서 이제 요구하는 물음들이 있고, 일반적인 것은 한 문제당 물음이 4개 정도 붙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별 배점은 문제지에 제시가 돼요. 그런데 물음별 배점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그냥 예를 들면 이게 4개의 물음 다 합쳐서 15점이다 까지만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고, 각 물음별 배점은 문제 안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합격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 점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맞추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 합격자 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이 물음별 배점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좀 있고, 거기서 이제 이 물음이 구성되기에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서로 연결된 문제, 연결된 물음들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그냥 우리가 1차 시험 봤을 때 했던 얘기로 하게 되면 MM 자본구조 이론에서 자본의 변경이다. 변경이 되기 전 기업 가치는 얼마냐, 변경된 후에 기업 가치 얼마냐, 변경된 후에 자본 비용들 얼마냐, 이런 식으로 전체 같은 주제 가지고 문제 나오는 게 하나의 패턴이 있고, 자, 혹은 어떤 문제들은 각각의 물음이 다 독립적인 물음들. 그래서 얘는 주식에 대한 얘기, 얘는 채권에 대한 얘기, 얘는 화폐의 시장가치. 그래서 각각 다 별개의 독립적인 물음들 나온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다 하게 되면은 점점 가면서 새로운 주제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물음 2번까지는 이러한 자료를 풀고, 그런데 물음 3, 4와 관련된 자료는 추가로 이게 주어진다. 3, 4에서는 더 심화된 내용을 묻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물음들 관련해서 물음에서는 일면 물음 4번이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음 안에 요구사항이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변화표가 모형에서 항상선도 모형 하에서의 적정 주가는 얼마이고, 그리고 NPV/GO는 얼마이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물음 안에 요구사항이 여러 개가 붙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서는 이 안에 동그라미 1, 2 해가지고 아예 번호를 주면서 요구사항을 묻기도 하고요. 좀 더 자세히 가면 동그라미 1번 안에서 적정주가는 얼마고 NPV는 얼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 가서 전체 문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 중에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주제의 문제도 있어요. 좀 심하게 쉬웠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본예산이야. 자본예산 자료 주고서 물음 1번에서는 영업현금으로 얼마냐, 물음 2번 처벌에 따른 유입액 얼마냐, 물음 3번 NPV는 얼마냐, 물음 4번 걔가 이 물건을 팔 건데 팔 때에 최소한 받아야 되는 판매 가격은 얼마냐, 예를 들면 NPV가 0 되는 판매 가격 구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되 우리에게 좀 곤란한 부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예 접해보지 못했던 주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재무관리가 2차에서 난이도가 확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높아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감이 안 오죠. 나중에 뒤집어진다. 생판 못 들어봤어.
공부하는 사람 누구도 그 주제를 다루지 못했었어.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와. 그래서 문제들 중에는 우리가 익숙한 주제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아주 낯선 주제의 문제도 있어요. 아니면 시험장 가서 문제를 본다고 할 때에는 일단 함부로 풀려고 덤비지 말고, 그죠? 지문관리는 시간 많아요.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 못 푸니까 시간 남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편히 갖고 처음부터 계산기 치겠다 이딴 생각하지 말고 문제부터 잘 읽어. 예, 전체 7문제가 있는데 7문제 중에 얘랑은 그래도 많이 봤던 주제네. 그런데 얘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것도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서 내가 익숙한 주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낯선 주제에 문제가 있으면 걔는 잠깐 좀 미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답안지 작성에 들어가게 될 텐데 답안지 작성할 때 답안지는 전체 10장이 주어지게 돼요. 100점 만점에 10장인 거니까 한 장당 10점이 되는 거죠. 한 장당 10점이 배분이 돼야 돼요, 답안지가. 그때 어떤 과목의 경우에는 아예 문제 맨 위에 순서대로 푸시오 라고 요구하는 과목이 있어요. 제 말에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 그래도 순서대로 푸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다른 과목도 그걸 요구하는 과목에 맞춰서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번을 봤더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 1번이 15점 몇 점이면 한 장 반은 비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해야 된다. 자, 다음으로 물음 쪽에 왔더니 물음 쪽에서는 또 당연히 계산형 물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서술형 물음도 나오게 돼요. 자, 계산형 물음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자기 자본 비용 구해라 라고 했으면 C의 편선을 가정했을 때에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 20%, 10%의 베타 라고 해서 식도 다 쓰고 숫자 계산도 보여줄 거냐. 그래서 식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식이면 굳이 식까지 안 써도 괜찮아요. 네가 아는 식이면 나도 아는 거고요. 채점하는 사람도 다 아는 거죠. 그냥 네가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다 눈에 보여,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쉬운 식이면은 굳이 그 식까지 쓸 필요는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여서 내가 다 보여주고 싶다 했을 때에는 식까지 쓰는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더불어서 그렇게 나온 계산의 결과를 답안지에 표시할 건데, 표시할 때에 일반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보이시오. 면 그리고 속이 편해.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보이시오. 하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 그래서 문제 요구하는 결과에 따라 표시해라. 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료를 주어지기에 자본 예산 쪽이었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100억 원. 몇 개가 판매가 될 건데 판매가 얼마. NPV를 계산하되 NPV를 원 단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해서 자료가 분명히 억 원 단위로 나왔던 자료인데 계산하다 보면 현재 가치 하니까 쫙 갈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8.91억 원 약수 나왔다. 근데 틀렸다고 하기는 좀 애매해. 하지만 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이제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었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쓰는 것도 생각해 주고요. 더불어서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데 소수 말에 넷째 자리에 보이시오 하면 0.1234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 요구사항이 퍼센트 단위로 소수 말에 둘째 자리에 보이시라고 했어. 그러면 12.34%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이 퍼센트 단위로 소수 말에 둘째 자리까지. 자,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분산을 계산하라고 그랬어. 순위의 분산. 순위 분산의 단위는 뭐예요?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퍼센트니까 편차가 퍼센트, 저번에 퍼센트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익률의 분산 보인다고 하게 되면 뭐 0.몇몇몇 퍼센트의 제곱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소수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게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잖아. 그런데 퍼센트로 표시하라 라고 했어. 말이 안 되는 요구사항이야. 분산을 어떻게 퍼센트로 표시해? 그래도 퍼센트로 보여야지. 특히나 다만지 학살 때 그런 거 주의해야 돼요. 더불어서 서술형 문제도 있는 거죠. 서술형 문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 저는 지문형 문제가 더 어렵다고 봐요. 만약 틀리냐. 1차 시험 다 봤을 거니까 계산 자체가 1차에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2차는 계산이 훨씬 복잡해져. 2차는. 1차에서는 지문형 문제가 맞냐 틀리냐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내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써있는 문장이 내가 쓴 문장이 아니고 출제자가 써놓은 문장을 가지고서 내가 진위를 판별해야 되니까 우리 어렵거든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뭐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을 하시오 하면 내가 아는 내용을 내 문장으로 쓰면 되는 거야. 2차 시험의 서술형은 훨씬 쉽게 된다고요. 다만 서술할 때에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혹은 4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뭐 길어봐야 제가 봤던 거 6줄인가? 까지가 최대야. 그러니까 길게 쓰지 말라고. 채점하기 짜증나. 그러니까 짧게 써, 짧게.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에요. 뭐 특별히 관심 쓸 거 없어. 아직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늦게 갈 거예요. 오늘 첫날이라서 뒤에 계산 갈 때 이런 것들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걸 좀 보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서술형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쓰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갑자기 서술 문제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문제 주제가 낯선 주제야. 네가 생판 처음 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절대 백지는 안 된다. 아주 낯선 문제가 나와서 생판 처음 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걔는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래. 모든 소문이 다 똑같아. 너무 짜증내지 말고 낯선 주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말을 쓰고 나와야 돼요. 총 수익 수합이 있어. 신용, 부도, 수합이 있어. 자, 문제 구성이 전체적인 문제가 총 수익 수합의 가치평가 문제였어요. 예, 총 수익 수합에 대한 자료를 쫙 주고서 총 수익 수합의 가치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 자료 있으니까 따라가면서 계산했다. 물음 4번. 총 수익 수합과 신용부도 수합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총 수익 수합, 신용부도 수합. 이게 뭔데 이게? 서술하래. 서술해봐. 백지 안 된다 지금. 어떻게 쓰고 나와야 돼. 그러면 하여간 몇 줄은 써야 되니까. 하다못해 수합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인데 이는 쓸 수 있잖아. 하여간 수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여간 써. 뭐라도. 뭐 굳이 진짜 쓸 말 없으면 일반적으로 구분되기에는 이자율 수합도 있고 통화 수합도 있는데 뭐 이딴 소리를 쓰든지. 근데 또 얘도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총 수익 수합은 총 수익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이다. 신용부도 수합은 신용부도를 교환해. 이게 뭔 말이야? 아니면 그렇게 써. 신용부도를 교환한 계약이다. 말도 안 되는 답안이야. 그럼 어떻게 진짜 모르는 얘기 나왔으면 이 말꼬투리 잡아서 써야지. 거기 좀 더 가게 되면 신용부도 교환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신용부도 뭐라고 쓸까? 위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좀 더 답에 근접했어. 둘의 차이점. 이러한 차이가 있다. 뭐 맞는 말이네. 라도 쓰고 나오라고.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이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아주 낯선 주제의 문제들 나왔을 때는 중요해지는 게 지문과 개념보다는요, 문해력이 더 중요해져요.
낯선 문제들 나왔을 때에 쌤은 처음으로 문제면 출제자 입장에서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이걸 풀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풀게 만들려면 뭔가 힌트들을 조금씩 주면서 가는 거죠. 문제 자료에서. 그 힌트들을 캐치해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걸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문제에 적응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 교재 보게 되면 교재에 제가 주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 관련된 이론 내용은 아주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해놨어요. 우리 기본서하고 1차 객관식 공부할 때까지 배웠던 이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이론 내용에서 2차로 올 때 추가할 이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론 내용 자체는 많지 않아. 이론 내용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하나씩 좀 더 배우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그런 이론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 문제에 응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거냐 하는 게 이쪽에 초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잘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서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이 떠올려 줘야 돼요. 제가 뭐 전에도 했을 얘기겠지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예요. 제가 강의를 해 나가는데 강의하다가 최대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건데 갑자기 얘가 설명을 싹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나 모르겠는데? 하는 건 너만 그렇게 느끼는 거다. 너만 기본서 공부할 때에 그 부분이 미진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기본서 때 했지, 객관식 때 했지, 계속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서 또 하면 이래야 짜증낼까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너는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네가 다 안 돼 있는 게 아니야. 그 부분만 안 돼 있는 거니까 제가 갑자기 확 넘어가는 좀 느끼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중간에 질문을 하든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나중에 가서 기본서에서 그 파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줘야 돼요. 자, 하나 더. 우리가 하루에 4시간씩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한 시간에 문제가 2문제 정도 푸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될 거예요. 자, 문제 덩치가 크게 되면은 한 시간에 한 문제 푸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한 시간에 3문제까지도 가요. 이제 그러면 하루에는 기본적으로는 8문제, 좀 더 가게 되면은 10문제 정도까지 하루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습을 한다면 최대 10문제까지 예습을 하면 정도면 뭐 충분한데요. 예습을 할 거냐 쪽에 있어서 뭐 그렇게 꼭 권하진 않아요. 예습한다 정도면은 이후에 풀 문제들을 한번 그냥 눈으로 보고 온다. 한번 읽어본다. 뭐 이 정도가 그냥 예습의 최대치다 생각하세요. 이제 나중 가다가 예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한번 잘못 손대면 한 문제의 내용 읽는 데만 너 혼자 30분 걸린다. 너무나 시간 낭비가 커요. 30분 걸려서 문제를 읽었는데 못 풀겠다. 뭐 한 거야 도대체? 주로 복습 위주로 접근하세요. 특히나 여러분 처음에 1회독을 하겠죠. 처음 1회독이라는 건 와서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문제도 보고 그리고 해답도 보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혼자 풀어본다 까지가 1회독이에요. 와서 강의 한번 들었다 가 1회독 아니야. 혼자 강의 같이 들으면서 문제도 보고 해답도 풀고 혼자 복습도 해보고 까지가 1회독. 이 1회독 할 때까지는 혼자 문제 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스스로 하겠다 생각하지 마. 못해. 네가 1회독 때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면 지금 공부 안 해도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혼자 푸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모르는 걸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스스로 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풀리는 문제면 당연히 쉬운 문제인 거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돼. 공부 안 하고 2차 들어가도 다 풀어. 그러니까 절대 혼자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더불어서 이때에 이 해답 보는 거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해답 가게 같이 교재야.
해답 보면서 어떻게 푸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라고. 절대 해답 멀리 하지 마. 항상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후에 2회 도구로 넘어갔다 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를 보면서 이전에 풀었던 걸 최대한 떠올려서 다시 한번 내가 풀어보는 거야. 이때부터는 스스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최대한 해답을 안 보고 풀어야 돼. 이때부터는 스스로 풀되 그 전까지는 해답 항상 그냥 같이 보면서 공부한다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교재 구성 쪽에서는 우리가 기본서나 객관식 때에는 제가 기업 재무로 먼저 하고 금융투자론 했거든요. 2차 때는 제가 금융투자론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재무론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서나 객관식 공부할 때에 기업 재무론 쫙 해서 뭐 포트폴리오 이론, CAPM, 자본구조 이론 쫙 넘어가서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래도 이쪽은 좀 더 힘이 있었다. 쌩쌩했다. 근데 이쪽 넘어가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쪽 갈 때 뭐 선물을 짤까?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여러분이 공부가 좀 더 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쪽 갔을 때에 옵션 쪽에 이게 나오게 될 건데 공부하다 봤더니 이쪽 자본예산 쪽에서 실물 옵션 하면서 옵션 가지고 갑자기 투자 평가하고 있더라. 더불어서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자본예산 쪽이에요. 투자한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 판매 중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업 재무로 갔을 때에는 금융투자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투자가치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들이 되거든요. 그때 이용이 될 거야. 그래서 먼저 앞쪽 부분에서 얘네들 공부하고 나서 금융투자론 넘어가는 방식을 취할 거예요. 자, 먼저 금융투자론 쪽에 갈 건데 금융투자론 쪽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나올 거고 1장에서는 주식 얘기할 거고 2장에 수채권, 3장 선물, 4장이 옵션, 뭐 5장이 기타 금융투자론 쪽의 얘기들 갈 거예요. 그 중에 주식 쪽의 얘기는 뭐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뭐 문제수 몇 개 안 되고 상당히 다른 챕터에 비해서 많이 쉬울 거예요. 굳이 가면은 저 맨 마지막 문제 쪽에서 새로운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뭐 그런 정도는 별 무리 없이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에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내용이 복잡해져요. 새로운 주제의 문제들도 나오게 될 거고. 예를 우리가 1차 공부할 때까지는 볼록성 계산은 안 했었잖아요. 근데 2차 때는 볼록성 계산까지 해야 돼. 새로운 주제 나오게 된다. 선물 갔을 때에는 우리가 선물 제일 중요한 게 해물선물 등가식, 그냥 선물 가격 구하는 거였다. 그러나 해물선물 등가식은 완전 자본시장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자, 기본서에도 보론 쪽에다가 시장의 불안전 요인 고려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선물 가격의 범위를 얘기하는 게 2차에서 꽤 자주 나왔어요. 더불어서 해지 쪽에 얘기가 조금 더 추가가 됐고요. 뭐 난이도는 이전보다 많이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지는 얘기야. 그런데 옵션 쪽에 가게 되면 1차와는 차원이 달라. 난이도가 확 높아져요. 그리고 얘도 거의 같은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건 주식이니까 오늘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대강 따라가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정도 하고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실제 문제를 진행하는 방식은 저한테 수업 들었으면 객관식 강의할 때 했던 방식으로 갈 거예요. 관련된 내용 한번 설명해주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 문제를 풀고 새로운 주제 들어갈 때 한번 설명해주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이런 방식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설명해주는 부분들은 물론 앞에 이론 내용 요약해놓은 부분에 있긴 한데요. 뭐 그건 나중에 가서 복습할 때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저하고 같이 문제 보고 어떻게 푸는지 배우는 게 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식의 1번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우리 14페이지인가요?
자, 1번 문제 보게 되면은 문제 1번의 제목이 화폐의 시장가치와 변화평가 모형이라고 써놨잖아요. 시험지에 그 단계에 써있는 건 아니죠. 설마 그게 쓰진 않겠지.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목을 붙여놓은 거고요. 시험지에 그런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서 전체적인 문제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됐구나 하는 걸 미리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 구체적인 물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문제 1번은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각 물음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물음이다. 물음 1, 2, 3, 4가 아예 독립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각각 다 따로따로다. 그러면서 봤더니 물음 1번에서는 주당 이익,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 문제 풀지 마. 아직 아니야. 매년 60% 재투자할 예정이다. 재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다. 뭐 배당평가 모형이네. 항상투자 모형이네. 거기서 주가 구하고 NPV 지호 구하라는 얘기네. 뭐 이 정도 내가 풀 수 있겠다. 지금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음 2번 갔을 때는 채권 얘기 나왔고 액면이자율, 분기별 이자 지급, 액면가 동일한 가격은 액면가 채권이네. 실효이자를 구해라. 뭐 연표시이자율, 연간 실효이자율 이런 얘기인가 보네. 물음 3번에 왔더니 뭐야 갑자기 뭐 LN? 에이씨 뭐야. 화폐 시장가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LN은 내가 안 봤는데 물음 4번 갔더니 물음 4번에서는 목표가 기업가치 극대화인데 이 극대화가 문제점이 있는 걸 다수일로 설명하라. 뭐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일 쉬운 건 물음 4번 아니에요. 그동안 주워 들은 거 네 말로 그냥 쓰면 돼. 그래서 일반 물음 4번에서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 문제점은 회계적 이익 어떤 걸 극대화할 거냐 하는 극대화 대상의 이익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회계적 이익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회계 처리 방법의 선택과 변경이 가능하고 거기에 경영자의 주관이 발현될 수 있다. 또한 회계적 이익에는 타인 자본 사용의 대가인 이자 비용은 차감되지만 자기 자본 사용의 대가인 자기 자본 비용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화폐 시장 가치와 미래표시의 불확실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5줄 이내로 서술해야 돼요. 쓰다 보니까 5줄에서 못 끝냈네. 6줄 가버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써. 응? 너무 길게 쓰지 말란 얘기지. 꼭 5줄? 에이씨, 뭘 써보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뭐 3줄만 썼어. 괜찮아. 내용 다 들어갔으면 되는 거지. 자, 다시 와서 1번 문제로 봅시다. 문제 1번의 경우에는 배당평가 모형 쪽의 얘기라서 주식가치 얼마인가, NPV 지효는 얼마인가 라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에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문제 표시를 하세요. 문제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주식가치 거기 쪽에다가 1번 해주고 NPV 지효 그쪽에다가 2번 해주고 다 써야겠다 라는 걸 미리 생각하라고. 쫓겨가게 되면 막 계산기 누르고 있으면 적전주가 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되는지 확실히 표시를 해놓으라고요. 자, 그리고서 답안지를 꺼내서 문제 1번 거기에 물음 1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답안지다. 답안지에 문제하고 거기에 물음 몇 번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채점할 거 아니에요. 채점을 하고 채점할 건데 답안지 작성을 할 때에 지금 요구사항이 2가지가 있죠. 그걸 이제 풀이도 쓰고 답도 쓸 거예요. 그 답을 쓸 때의 방법은 2가지죠. 두가식이 있고 미가식이 있고, 답을 맨 위에 쓸 거냐 맨 아래 쓸 거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반드시 풀이 과정과는 따로 명확히 눈에 띄게 써줘요. 그래야 채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계산 들어가는데 첫 번째 현재 시점에서의 적정한 주가를 구하자 하면 그냥 주가 가격 프라이스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거기에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 땡땡 하고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항상성의 모형의 형태이니까 현재 시점에 적정한 주가는 1년 배당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인 거죠.
자, 거기서 그냥 얘는 그냥 했던 거 복습이에요. 1년말 배당은 D0 나와 있으면 한번 성장을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올해 말에 EPS 나와 있으면 유보한 거 말고 나머지 배당으로 가든지, EPS 0 나와 있으면 이익이 한번 성장하고 유보하고 말고 나머지가 배당된다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우리 문제에서는 EPS 1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1년말 배당은 EPS 1 곱하기 1 마이너스 유보율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성장률은 유보율 곱하기 유보이익의 지혜수학 순위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자원 비용이라고 했을 때에는 만약에 문제에서 자료 주면서 CAPM선이 가정했을 때 라고 하게 되면은 SM을식을 이용해서 자기자원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 문제 자료에서는 자기자원 비용인 주주의 주식에 대한 적정 할인율은 12%는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자기자원 비용이 12%, 자 마이너스 성장률도 보여줘야죠. 했더니 성장률은 유보율 곱하기 유보의 지혜수학 수익률인데, 지금 유보율은 60%고 지혜수학 수익률은 15%다. 물론 B 곱하기 ROE를 쓸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거까지는 안 써도 괜찮겠다고요. 했더니 성장률 나오는 게 9%라고 계산이 되고, 그리고 1년 배당은 1년 말에 EPS가 660원, 그 중에 유보율이 60%니까 40% 배당한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8,800원이다라고 써야죠. 원이라고 써야 된다. 단위 쓰라고. 자, 그리고 물음 2번 넘어가면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게 적정한 주식 가치 구했으니까 두 번째 NPV GO 계산도 가야 되는 거죠. NPV GO는 성장기가 있는 경우 주가와 성장기가 없는 경우 주가의 차이로 구한다. 하게 되면 지금 성장기가 있으니까 주가는 8,800원. 가정하기에 무성장이면의 주가를 차감하는 거죠. 무성장이면은 발생하는 EPS1을 전부 다 배당 지급, 이후에 무성장 영구히 가게 된다. 따라서 무성장인 경우에 주가 계산되는 게 EPS1 660을 전부 다 배당 지급해서 무성장으로 가게 되면 내 주가가 3,300원, 5,500원. 따라서 NPV-GO는 3,300원이다 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건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다음 물음 2번 넘어갔더니 B 채권이 있고 만기는 5년이고 액면 이자율은 6.2%의 분기별 이자 지급인데, 현재 채권이 액면가도에 가격되고 있다. 액면가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액면 이자율이 6.2%인 상황인데, 이게 곧 시장에서의 이자율과 같은 상황.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을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챕터 제목이 주식이라고 해서 주식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뒤에 있는 얘기 갑자기 일장 주식 얘기하다가 뒤에 가면은 자본구조 이론 갖고 MM 얘기하고 이럴 건데 괜찮겠죠? 그러면 액면 이자율이 6.2%인데 액면가 채권이니까 시장 이자율이 같게 될 거고, 채권 시장 이자율을 YTM이라고 하는데, 이런 YTM 같은 경우에는 연표시 이자율의 개념인 거죠. 근데 현재 문제에서 그 채권이 분기별 이자 지급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3개월마다 이자 지급되는 상황이다. 그때의 연간 실효이자를 구하라 라는 요구 사항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연표시 이자율
분기별 이자 지급이면은 나누기 4 하면 3개월간의 이자 나올 거고 1년 후까지 4번 이자 계산하는 게 1 플러스 연간 실효 이자율과 같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문제 1번에 물음 2번에서는 연간 실효 이자율은 1 플러스 연표시 이자율 6.2% 나누기 4 하게 되면은 3개월간은 1.5%, 1년 후까지 4번 이자 계산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연간 실효 이자율의 계산이 되는 거죠. 했더니 연간 실효 이자율이 0.06346이에요. 자, 근데 그걸 마지막에 계산 결과는 퍼센트 단위로 표시하되 반올림에서 소점 아래 둘째 자리를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를 퍼센트 단위로 표시하되 그게 6.3456%인데 반올림에서 소점 아래 둘째 자리니까 6.35%다 라고 써야겠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자, 초반에는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할 건데요. 뒤에 가면 그냥 정신없이 갈 거예요. 초반에 몇 번 연습하고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나는 말을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 짜증나는 거 네가 해야지 뭐. 자, 다음 물음 3번 갈게요. 자, 물음 3번 쪽에서는 제목은 2차 시험에서는 로그, 특히나 ln, 자연 로그가 좀 가끔 나오고 있어요. 뭐로 기본적인 상황이지만 2를 세제곱하면 8이 된다. 그때 2를 몇 번 제곱하면 8이 되느냐 할 때 쓰는 게 로그죠. 그래서 로그 쪽에서는 밑수가 2, 2를 3번 제곱해야 8이 된다 하는 걸 구하는 게 로그 쪽 얘기. 그때 상용 로그를 하게 되면은 밑수가 10인 로그라서 밑수 쓰는 걸 생략하는 거고, 그리고 자연 로그를 하게 되면은 밑수가 자연대수 2인 로그가 자연 로그, 걔는 ln이라는 기호를 주로 쓰고, 자, 거기에서 만약에 로그 밑수가 2이고 진수가 뭐 n x라고 하게 되면 이 표현이 2를 x제곱하면은 n이 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걸 exponential x라고 얘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아, 그게 2의 x제곱이구나 라는 건 알아들어야 돼요. 자, 좀 더 가서 현재가 있고 1년 후, 2년 후가 있는데 현재 금액이 100원이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자율이 10%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걔는 연이자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의 미래가치는 1.21 되겠죠. 100 곱하기 1.1에 제곱될 거니까. 그러면 2년간의 이자율 보통 연율로 얘기하는 거지만 2년간 이자를 하게 되면 2년간은 21%다 라는 게 계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을 제곱하게 되면은 1.21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1을 몇 번 제곱하면은 1.21 될까요? 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얘를 구하고 싶다고. 1.1을 몇 번 제곱하면 1.21 될 거냐. 그때에 몇 번 제곱하면 되느냐 하는 것은 로그 기호를 쓰게 되면 ln 1.1에 1.21을 구하면 되는 거죠. 라고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아니면 얘랑 얘랑은 같은 거잖아요.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해도 되는 거고 양쪽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되는 거죠. 양쪽에 똑같은 로그를 취해도 되는 거죠. 그랬더니 ln이라는 로그 취하게 되면 ln 1.1의 x제곱은 ln 1.21 된다. 거기서 진수의 지수 달려있으면 튀어내려온다. 그래서 x 곱하기 ln 1.1은 ln 1.21 되는 거니까
x는 ln 1.1분의 ln 1.21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뭐 굳이 계산하게 되면 얘가 1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은 2가 된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가끔 쓰는 거야. 아직 문제로 안 들어갔고요. 문제에 있는 자료를 잠깐만 이용하게 되면 연이자율이 3.6%인 상황이에요. 아직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연이자율이 3.6%인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예금을 할 거예요. 이게 원금일 거야. 자, 이후 쭉 예금을 해서 N년간 예금해가지고 내가 받는 원리금이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이 얼마이냐라는 것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기간의 이자율이 몇 프로이면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연이자율 10%였을 때 2년이면 21%. 지금은 100%가 전체 기간의 이자율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36에 n제곱 하는 게 2가 되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100%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100 곱하기 전체 기간의 어떤 이자율 해가지고 200 되면 되는 거니까 이게 10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2가 되면 되겠다. 자, 몇 년간 예금해야 받게 되는 원리금이 최초 원금의 2배가 되느냐. 그러면 양쪽에 ln을 취하게 되면 ln 1.036의 n제곱이 ln 2와 같게 된 그 n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ln 1.036분의 ln 2를 계산하면 되겠죠. 예, 튀어 내려오니까 n, 넘어가니까 분모로 이 자료가 문제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 문제에 있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ln 1.036은 0.0354 다음 ln 2 값 나와 있는 게 0.6931 그래서 계산되는 게 19.58년 정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건데 실제 우리 문제에는 세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문제 3번 봤더니 정기예금의 연이자율은 3.6%. 이 정기예금을 이용해서 세후 기준으로 원금의 2배를 마련하려고 하면 몇 년간 투자해야 되느냐. 그때 현재 이자 소득세율은 15.4%이고 이자 소득세는 만기 시점에 한 번만 납부가 가져간다. 자, 그러면 1.036에 몇 번 제곱해서 세후 기준으로 원금의 2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전체 기간 동안에 몇 프로 이자를 대야 되느냐 하는 것 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세금이 없었으면은 전체 기간 동안에 100%의 이자율이면 된다고요. 세금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세액 전후로는 더 벌어야겠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세후 기준으로 원리금이 원금의 2배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세후 이자가 원금과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럼 세후 기준으로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를 받으면 세금 내고 나면 세후 이자. 세금 나가는 게 15.4%의 세율로 세금 나간다고 했죠. 세전 이자 받아서 14%의 세금을 내고 나서 받는 세후 이자가 원금과 같아지게 되면 세후 기준으로 원금의 2배가 된다. 그러면 전체 기간에 대한 세전 이자율이 수익률, 세전 이자율 전체 기간 거
옆으로 될 거냐 하는 건 얘를 이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 대비 세전 이자가 1 나누기 1-0.154와 같아지면 되는 게 전체 기간의 세전 이자율이 되는 거죠. 자, 그게 1.182라고 계산될 거예요. 전체 기간으로는 118.2%의 세전 이자율이 되겠다. 세금 없었을 때에는 100%면 됐잖아요. 세금 내야 되니까 100%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36으로 n제곱 해가지고 1 플러스 1.182가 되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100%가 아니고 1 플러스 118.2%. 그래서 2.182가 되면 되겠다. 양쪽에 ln 똑같이 취해주게 되면 n은 ln 1.036분의 ln 2.182가 될 거다. 자료들이 문제에 있고 ln 1.036은 0.0354, ln 2.182가 0.780이 그래서 22.0395로 계산이 되면 또 요구사항에서 결과를 반올림해서 수만의 둘째 표시하시오. 아닌가 22.04 년이라고 써야죠. 저기까지가 1번 문제였네요. 별 문제 아닌데 내용 자체는 이렇게 아예 물음 1, 2, 3, 4가 다 독립적이다. 그래서 별개의 주제로 출제가 됐으면 일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꽤 쉬운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이게 연결돼서 가는 문제는 좀 더 어려웠었고. 자, 2번 문제부터는 잠깐 쉬었다 계속 하죠.